네, 이번엔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펀드 매니저 운용력의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코너가 되고요.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고정되어 있는 리스크니까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예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계속 도출되니까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27일, 오늘인 것 같은데요. 내일이군요. 스페인 새해 예산안과 함께 이 경제개혁안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스페인의 전면 구제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등과 좀 스페인 정부 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ECB나 EU 등은 구제금융의 어떤 선결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 재정을 스페인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스페인 정부는 강력한 긴축 재정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무게추는 신청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 입장에서도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신용등급이 지금 투기등급 바로 전까지 와 있는데 투기등급으로 강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채무 조정에 대한 어떤 채무 비용이 계속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구제금융 신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면한 거 지방 정부들의 부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결국은 구제금융 신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와 같은 정부들을 보면 구제금융을 신청한 정권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스페인 정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어떤 그 시기가 지금 바로 어떤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언뜻 들으면은 이것이 시장의 악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면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긴축 재정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유동성 위기가 해소가 된다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스페인도 유로존에서는 4위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인 만큼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채무 탕감의 헤어컷, 소위 헤어컷이라고 하는 그 채무 탕감이 진행되면서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확대되고 그랬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는 달리 조금 자체적으로 좀 채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사태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전개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시청하게 되면은 유럽중앙은행 ECB는 ESM을 통해서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양적 완화 릴레이는 유럽중앙은행인 ECB부터 출발해서 미국으로 바통을 넘겼고 미국이 중국한테 바통을 넘기려고 하는데 중국이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네, 10월 달에 정권 교체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예고가 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정책들을 지금 현재 발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올해 들어 상해 지수를 좀 봐도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이나 기준금리 인하하고는 어떤 통화 정책을 펴고 철도 인프라를 확대한 어떤 재정 정책들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한 7%가 넘게 하락을 했고 연중 고점 대비해서도 한 17% 이상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유럽의 유로존의 어떤 재정 위기를 통해서 수출도 둔화되고
또 여기에 대한 생산이 두단되면서 경기가 좀 부진한 이런 상황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좀 신용의 경색이 좀 계속되고 있는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10월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중국 정부도 어떤 금융 완화 조치를 정책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수단들은 결국은 지급 준비를 또 인하하고 금리 인하는 어떤 통화 정책들이 주요한 정책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내 코스피도 이 QE3라고 하는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부응을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판단들인 것 같은데요. 어떤 충족 조건이 또 필요한가요? 네. 지난 13일에 그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유럽 안정화기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어떤 기각을 선고를 했고 미국의 연준에서 소위 3차 양적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14일 이후부터 약보합세로 돌아서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1차 양적 완화나 2차 양적 완화 때는 어떤 통화 정책뿐만 아니고 소비 확대를 위한 재정 정책도 같이 동시에 동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효과가 좀 단기적으로 효과가 좀 보였지만 이번 3차 양적 완화의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 좀 동반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구심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에 어떤 힘을 받지 못하고 좀 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이제 QE3라고 하는 3차 양적 완화가 증시의 상승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판단을 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조건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부문의 어떤 개선되는 모습 네. 그리고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이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3차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런 처방 자체가 어떤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유동성 확대로 생산이 확대되면서 어떤 고용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주택 경기가 상승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확인해야 될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준다면 추가 상승이 어떤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책에 따르는 후속 현상으로 고용과 주택 경기에 대한 지표를 봐야 된다. 실물이 회복이 되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자, 이제 9월은 끝나갑니다. 10월 증시가 다가오는데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네. 우선은 그 호재 부분에서 상승 요인으로 보면 앞서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들 이런 그 정부들의 정책들이 통한 어떤 유동성 공급 확대가 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들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이를 네. 통해서 어떤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투자가들의 어떤 그 투자 행태도 좀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저택 경기가 회복이 되는 부분,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과 중국이 이제 10월 다음 달이면 아마 분명히 어떤 정권 교체 부분이 어떤 가시적으로 결론이 날 거고 그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하락 요인 쪽을 보면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높다 하는 부분인데 직전 저희 고점이 2200포인트 수준에서 보면 약 한 10% 수준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통한 유동성 확대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뭐 앞서 세계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됐지만 글로벌 경제의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저금리와 저성장 국면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 해외 채권으로 확대했을 때 채권들도 다양한 위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들을 확인하면서 위험 수준에 맞는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어떤 단일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시세를 노리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투자의 어떤 적립식 개념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확대와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에서 네. 금이나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투자 부분도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 간접 상품 중에 펀드를 고르신다면은 주식형 쪽보다는 일단 채권형이 좀 유리하고 해외 채권형과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상품 투자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운용력 입장에서 직접 시장을 들여다봤고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류경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